바람이 마치 고대의 울부짖음처럼 돌을 꿰뚫었다. 톨레도 성의 가장 높은 탑에는 한 여인이 축축한 집 위에 누워 차가운 돌담에 두 손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다. 한때 귀족 가문의 상징인 반지가 박혀있던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몇 달간의 감금 생활로 생긴 족쇄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카스티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상속녀였던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는 빗장이 걸린 창문을 통해 한때 자신이 집이라 불렀던 왕국을 바라보았다. 한때 숙련된 하녀들이 손질해 주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굶주림과 굴욕에 찌든 얼굴 위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가 입은 거친 리넨 드레스는 영광의 시절 그녀의 몸을 감쌌던 벨벳과 비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감방 안은 오줌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쥐들이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하루에 한 번씩 던져주는 검은 빵 조각을 두고 그녀와 다투었다. 마르고 갈라진 그녀의 입술은 성 안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금지된 사본에서 배운 문구들이었지만 간수는 그 문구들을 순전히 이단으로 여겼다. 침묵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마녀 반역 그리고 왕권에 대한 음모 혐의로 고발된 지 벌써 몇 일이나 되었는지 그녀는 셀 수조차 없었다. 군중의 함성이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마녀, 배신자, 불의, 타락. 한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맨발은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었다. 돌의 차가움이 뼈속까지 새우며들어 한낮의 햇살이 감옥을 살짝 데워주어도 멈추지 않는 떨림을 일으켰다. 고열이 계속되어 시야가 흐려져 그림자가 없는 곳에 그림자가 보였다. 감방 벽에는 자신의 손톱으로 기묘한 상징들을 새겨 넣었다. 원 얽히고 설킨 선, 그리고 사제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언어로 쓰인 단어들. 각각의 표시는 그에게 피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기억해야 했다. 언젠가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경비병들은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가장 추운 밤에도 혼잣말을 하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웃기도 한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문 아래로 이상한 빛이 새우며드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지만 아무도 감히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쥐 한 마리가 그녀의 발치로 다가왔다. 러노르는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쫓아낼 힘이 없었다. 쥐는 그녀의 상처를 킁킁거리더니 마치 이 망신스러운 여자에게서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감지한 듯 몸을 움직였다. 짐승들조차 이제 그녀를 두려워했다. 나선형 계단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노어는 그들이 곧 자신을 잡으러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 안뜰에서는 이미 최후의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단두대를 세우는 목수들의 망치질 소리, 도끼날 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더러운 무릉덩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한때 그녀가 어떤 모습의 잔상을 보여주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움푹 꺼진 볼, 창백한 입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빛, 사슬도 고문도 꺾을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기도문을 속삭였다. 마치 전에 다른 삶에서 다른 시간에 수천 번이나 했던 것처럼 그의 입에서 기도문이 흘러나왔다. 바람이 바뀌고 잠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졌다. 러노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그 미소. 카스티아의 가장 유망한 상속녀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그녀는 도대체 무슨 비밀을 파헤쳐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걸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하겠습니다. 카스티아, 1285년. 왕국은 영토 분쟁, 위태로운 동맹, 그리고 각 요새의 돌담 안에 얽힌 음모로 들끓었다. 트라스타마라 왕조가 남부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 나바라, 아라곤, 런의 왕들은 끊임없는 습격, 정략 결혼, 그리고 은밀한 암살로 평화가 깨지는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다. 검과 왕관의 세계에 트라스타마라의 러노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돈 엔리케는 톨레도와 세비야 사이의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어머니 도냐 베아트리스는 인간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 전부터 통치했던 유서 깊은 여왕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러노르의 세례는 이베리아 반도 절반의 귀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러노르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만큼 총명했습니다. 4살 때 이미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 5살 때는 스페인어, 갈리시아어, 아랍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가정교사들은 러노르가 나이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왕국의 경계, 과거 전쟁,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이름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궁정 고해 사제인 프라이 도밍고는 돈 엔리케에게 그 소녀가 미래의 아내에 대한 위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돈 엔리케는 그 정보를 정치적 도구로 여겼습니다. 러노르는 결혼해서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닌 조언자로서 더 유용할 것이었습니다. 6살 때 엘레노어는 처음으로 공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아라곤 귀족 한 명이 반역죄로 고발된 것이었습니다. 궁정의 다른 아이들은 울거나 눈을 감고 있었지만 엘레노어는 사형수의 표정, 군중의 반응, 사형 집행관들의 만족감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남자가 정말 죄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돈 엔리케가 대답했다. 권력이 진실을 정의하는 법이지, 얘야 지노. 이 교훈은 엘리노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궁정의 권력 역학을 전략가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정 귀족 가문들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꺼리고 일부 테피스트리가 홀에서 치워졌으며 성 안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잠겨있는 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첫 정치적 행보는 8살 때였다. 나바라 대사들과의 만찬에서 러노르는 국경 지역에서 병력 이동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무심코 말했다. 나바라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다음 날 돈 엔리케는 매우 유리한 무역 양보를 포함한 동맹 제안을 받았다. 그 군대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그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건 몰랐어요. 러노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돈 엔리케는 딸이 단순한 지능 이상의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조종에 대한 타고난 본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딸에게 군사 전략, 경제, 외교에 대한 수업을 병행하며 교육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노어는 바늘을 다루기 전에 단검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서사시에 쏟았던 것과 같은 관심으로 군대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서재에는 전쟁 조약, 분쟁 지역 지도, 그리고 적대 가문에서 가로챈 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10살이었던 러노르는 이미 아버지의 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존재는 노련한 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몸짓, 모든 망설임, 그리고 외교적인 말 뒤에 숨은 모든 거짓말을 포착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략적 승리는 멘도사 가문과의 영토 분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오노르는 사촌과 멘도사 가문의 상속인 간의 결혼을 제안했지만 후손 없이 사망할 경우 분쟁 지역이 트라스타마라 가문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멘도사 가문의 상속인은 결혼식 3개월 후 사냥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돈 엔리케가 물었다. 러노르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소년 전략가의 명성은 카스티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은 그녀에게 접견을 요청하고 조언이나 동맹을 구했습니다. 러노르는 그녀에게 가족의 비밀, 군사작전, 정치적 라이벌의 약점 등 모든 정보를 알려주며 보답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트라스타마라의 러노르는 톨레도에서 세비야까지 뻗어있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카스티아 귀족의 절반이 지닌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있었고 귀족 가문 12곳을 무너뜨릴 만큼의 타협적인 편지들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왕위 계승은 산초 4세가 중병에 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세력을 나눠 각자 후계자를 지지했습니다. 엘러노르는 기회를 포착하고 왕국의 역사를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세력에 비밀
사절을 보내 특정 양보를 조건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왕이 죽을 무렵 엘리노어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켰습니다. 누가 왕위에 오르든 그녀는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사의 왕 페르디난드 4세는 불과 14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톨레도 대성당에서 거행된 그의 대관식은 권력 과시를 위한 행사였지만 정치에 정통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 왕은 섭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는 자신이 그러한 결정적인 발언권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실 고문으로서 그녀의 첫 공식 출두는 궁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겨우 13살밖에 안 된 검은 벨벳 옷을 입고 트라스타마라 가문의 인장을 지닌 여성이 왕실 자문위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노련한 귀족들은 이 상황의 부당함을 웅성거렸지만 그토록 많은 위태로운 비밀을 간직한 그녀에게 감히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러노르는 지체 없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안달루시아에 남은 마지막 무어인 거점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통적으로 그라나다와의 휴전 협정은 불안정하지만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러노르는 정복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 첩보 보고서, 그리고 경제적 계산을 제시했다. 무어족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회에 설명했다.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당열하기 전에 파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왕은 그 발표에 감명을 받아 원정을 승인했습니다. 귀족들은 의심은 했지만 엘러노르의 주장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카스티아 군대는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러노르는 성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통과는 달리 그녀는 야전 전략가로서 군대에 동행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그녀는 이러한 저항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라나다 상인들과 접촉하여 보호를 보장받는 대가로 특정 요새의 성문을 열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있으면 몇 달 안에 끝날 겁니다. 원정은 인상적인 성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요새들은 거의 저항 없이 함락되었습니다. 엘러노르의 첩자들은 수개월 동안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분열을 조장하고 무어인 지휘관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며 활동했습니다. 승리가 거듭될수록 카스티아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위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엘리노어의 가장 잔혹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론다가 짧은 포위 공격 끝에 항복하자 그녀는 관용을 베풀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슬림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전쟁 약속은 전술적 도구일 뿐입니다. 자비는 미래의 적을 만듭니다. 기독교 병사들이 3일 동안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엘리노어는 언덕 위에서 지켜보며 정치적 무기로서 테러의 효용성에 대해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움은 사랑보다 더 오래간다. 잔혹하게 패배한 적은 다시 일어서는 일이 거의 없다. 그녀의 무자비함에 대한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카스티아 군대가 성벽에 도달하기도 전에 도시들은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기독교 군대를 지휘했던 철의 처녀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고 그라나다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배신은 그들 진영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련한 지휘관 중 한 명인 돈 호드리고 데 멘도사는 페르디난드 왕에게 비밀 서한을 보내 엘러노르의 비인간적인 방법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젊은 전략가가 기독교 기사도를 모욕하고 성전을 이교도 학살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러노르는 편지가 왕에게 도착하기 전에 가로챘습니다. 그날 밤 돈 로드리고는 천막에서 독살당했습니다. 남부 아란달루스 지역에 식물에서 추출한 독은 그가 무어인 스파이에게 살해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노르는 직접 장례식을 주선하고 전사한 사령관의 영궁적인 행동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만 데이톤포 로드리고의 죽음은 나머지 귀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노르에게 도전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명성의 첫 번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저주와 신의 복수에 대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가 정복은 말라가의 군사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는 2달 동안 버텼지만 엘러노르가 자신의 병사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전술을 사용하면서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슬림 포로들의 잘린 머리를 성벽 너머로 투척하도록 명령했고 모든 수비군에게도 같은 운명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도시는 그날 밤 항복했습니다. 러노르는 백마를 타고 말락에 들어섰는데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창문을 통해 공포와 매혹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는 이들도 있었고 덧문을 닫고 기도를 중얼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의 군사적 승리는 그녀를 카스티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14살이 되자 그녀는 안달루시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10,000명의 병사를 지휘했으며 왕실 금고에 버금가는 전쟁 자금을 축적했습니다. 젊은 페르디난드 왕은 그녀를 정복의 영웅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래 파멸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라나다에서 술탄 무함마드 3세는 살아남은 지도자들을 모아 전쟁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전쟁 기준으로도 불명예스럽다고 여겼던 방법으로 이슬람을 모욕한 여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러노르가 톨레도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500명의 그라나다 기병대가 비밀 임무를 띠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 요새가 아니라 더 개인적인 것, 즉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의 명예, 가문 그리고 삶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는 15살의 나이에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을 지배했고 어린 왕 페르디난드 4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웃 왕국들을 능가하는 개인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외국 사절들은 군주 본인보다 먼저 그녀에게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톨레도에 있는 그녀의 궁전은 파리와 런던 궁정의 호화로움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러노르가 예견하지 못했던 모순을 드러냈다. 그녀의 무자비한 군사적 효율성은 카스티아 귀족의 전통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젊은 여성의 명령을 받는 것에 굴욕감을 느낀 원로 귀족들은 그녀에게 반기를 드는 비밀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 안달루시아에서 그녀가 자행한 잔혹한 행보는 찬사와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불안정한 권력 기반을 형성했다. 내부 갈등의 첫 징후는 봄 왕실 회의에서 나타났습니다. 엘러노르는 안달루시아 정복 요새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귀족 토지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대표들이 일어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개인 고문인 토마스 수도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왕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러노르가 대답했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있는 곳을 다시 알려줘야겠어. 같은 주 반체제 귀족 3명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돈 가르시아 테러는 사냥 중 말에서 떨어졌고 돈 페드로 데 카스티아는 연회에서 와인에 취했습니다. 돈 알폰소 데 구스마는 자신의 영토를 여행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의회로 돌아왔지만 반란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갈등 또한 그녀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돈 엔리케는 딸의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만찬에서 저는 그가 정치를 학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노르는 가문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이 감히 내릴 수 없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괴물을 만들었어. 돈 엔리케가 중얼거렸다. 네가 여왕을 만들었잖아. 엘리너가 반박했다. 차이점은 내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대화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화의 시작이었다. 돈 엔리케는 러노르의 권력을 제한할 방법을 모색하며 불만을 품은 귀족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트라스타마라 가문의 수장은
자신도 모르게 딸의 첫 번째 내적이 되었다. 엘리노어가 정복한 여러 모스크를 기독교 교회로 전환하는 대신 행정 중심지로 재건하기로 결정하면서 교회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정당화는 실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통치할 기능적인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톨레도 대주교는 이 결정을 이슬람에 대한 동정의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대주교는 법정 전체가 듣는 공개 설교에서 하느님은 자신의 승리를 모독하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엘리노어는 무장한 군인 50명의 호위를 받으며 다음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교회는 설교할 수 있지만 왕국의 정책은 그녀가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주교는 다시는 그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왕실 고문의 이단적 성향을 비난하는 비밀 서한을 교황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르도바에서 민중 반란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전쟁 세금으로 농민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상인들은 그라나다와의 무역 제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소요는 경제적 항의로 시작되었지만 곧 엘러노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폭군 마녀에게 죽음을 군중이 외쳤다. 저주받은 여자를 내쫓아치 엘러노르는 군사작전을 능가하는 잔혹한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파견하여 반란 지도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주요 광장에 시신을 매달았습니다. 또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안달루시아 모든 도시에 상시 순찰대를 배치했습니다. 탄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왕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농민들은 신의 저주와 천벌에 대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피를 흘리는 십자가, 눈물을 흘리는 성상, 폭군의 몰락을 예언하는 성인의 환영 등 초자연적인 징조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바라 왕가와 비밀리에 협상했던 결혼은 그의 권력의 첫 번째 기둥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돈 엔리케는 엘러노르와 상의도 없이 나바라의 샤를 왕자에게 그녀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결혼이 그녀를 카스티아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 합의를 알게 된 엘리노어의 반응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왕좌의 방으로 불러 정식으로 아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궁정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반역죄로 고발하고 모든 가문의 직함을 박탈했습니다. 돈 엔리케 데 트라스타마라는 이 가문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며 제 신하가 될 것입니다. 돈 엔리케는 굴욕감과 패배감에 휩싸여 궁전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페르디난드 왕에게 절박한 편지를 보내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그 편지는 엘러노르의 첩자들에게 가로채여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읽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마저도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3일 후 돈 엔리케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심장마비로 진단했지만 독살설은 곧바로 궁정 전체에 퍼졌습니다. 러노르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 그녀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궁정 신하들은 그녀의 미소가 잦아지고 회의 중에도 말이 줄어들었으며 몇 시간씩이나 개인 방에 갇혀 지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에 그녀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을요. 이제 17살이 된 젊은 페르디난트 왕은 독립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러노르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소외했던 귀족들과 은밀히 회동했으며 그녀의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그녀에게 이제 내가 스스로 통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러노르는 몇 초 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젊은 왕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차갑고도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폐하. 그가 대답했다. 폐하께서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말입니다. 페르디난드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에게 도전하는 것은
어떤 왕도 감히 치르지 못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실수는 눈사태, 속 돌멩이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그라나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술탄 무함마드 3세가 아라곤과 포르투갈과 비밀 동맹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엘러노르가 국내 권력을 강화하는 동안 외부의 적들은 그녀를 완전히 포위하는 외교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피난 온 난민들을 통해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합군이 세 방향에서 카스티아로 진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노르는 자신의 개인 작전실에서 보고서를 받았다. 지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었다. 5만 명의 적군이 그녀의 영토를 향해 진군하는 반면 그녀의 병력은 겨우 2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의 노련한 장군들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전사하거나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남은 지휘관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충성심은 있지만 무능한 젊은이들이었다.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해. 토마스 수도사가 조언했다. 프랑스, 나바르,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왕국이 필요해. 동맹은 약자를 위한 거야. 엘리노어가 대답했다. 카스티아는 혼자 싸울 거야. 그것은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녀의 오만함은 전략적 현실을 간과하게 했다.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그녀는 병력을 세 개의 전선에 동시에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녀가 정복전쟁 당시 적용했던 모든 기본 군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페르디난드 왕이 침략자들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자 내부 배신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고문인 아로 백작은 그라나다 술탄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카스티아의 유리한 평화 조건을 조건으로 엘러노르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왕국을 잃는 것보다 옛 스승을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러노르는 아로 백작에게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로채 협상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메시지 내용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키워온 어린 왕이 이제는 그녀를 전쟁 물자처럼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네가 만든 왕들은 내 약점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들이다. 그녀의 반응은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아로 백작을 사적으로 불러 그의 단검으로 직접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인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페르디난드 왕은 고문의 죽음을 개인적인 선전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엘러노르는 더 이상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군주와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난민들이 톨레도에 도착하면서 끔찍한 침략 이야기를 전하자 주민들은 그녀에게 대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불타버린 마을을 떠나 피난했고 가족들은 농작물을 잃었으며 교역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고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러노르는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죄에 대한 신의 벌이다. 궁궐 앞 군중이 외쳤다. 저주받은 여자를 묵인한 것에 대해 신께서 벌을 내리신다. 6도시에서 동시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적인 시위가 아니라 대중의 분노가 자발적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엘러노르의 초상화를 불태우고 그녀의 협력자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녀가 세운 세금 징수소를 약탈했습니다. 전선 곳곳에 흩어진 그녀의 군대는 도시 소요를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너는 궁궐 창문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고 개인 경호원들에게 명령하면서 절망의 조짐을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비무장 민간인 학살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조차 그녀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추미런 의원 중 몇몇은 양심의 문제를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통제력 상실은 육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러노르는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새도록 궁궐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하인들은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손이 떨렸고 명령을 내릴 때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전 스파이들이 망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정보원 네트워크는 몇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전 협력자들은 프랑스로 도망치거나
수도원으로 피신하며 그녀를 위협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가져갔습니다. 엘리노어는 적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채 시력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시도한 것은 살아남은 귀족들을 모두 톨레도에서 긴급회의에 소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영토 양보, 세금 감면, 그리고 침략군에 맞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전면 사면을 약속했다. 소집된 귀족 50명 중 단 12명만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죽었거나 추방당했거나 몰락을 기다리고 있다.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어느 정도 유지한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인 산틸라나 후작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 잔혹한 반응은 결국 그녀의 자제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엘러노르는 왕좌에서 일어나 격분하여 암묵적 반역 혐의로 즉시 귀족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무의미한 명령에 놀란 경비병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생애 처음으로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가 내린 직접적인 명령이 어겨졌습니다. 귀족들은 혼란을 틈타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페르디난드 왕에게 엘러노르로부터 보호를 보장받는 대가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안하는 공동 서신을 보냈습니다. 젊은 왕은 즉시 동의하고 전 고문의 체포를 공식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뜨거운 쇠를 두드리는 망치처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남부군은 에치에서 패배하여 8,000명의 병사를 잃었고 동부군은 쿠엔카에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여 도시의 열쇠를 아라곤에게 넘겨주었다. 톨레도 수비대만 남았는데 그들은 충성심이 강하지만 겁에 질린 3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엘리노어는 개인 기록 보관소에서 가장 위험한 문서들을 모아 개인 방에 갇혔습니다. 3일 동안 그녀는 편지, 비밀 지도, 그리고 수십 명의 생존 귀족들을 연루시킬 수 있는 살인 기록을 불태웠습니다. 창문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도시 전역에 드러났는데 이는 그녀의 최후의 패배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넷째, 날 왕실 군대가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페르디난드 왕은 그라나다와 아라곤의 대표단을 대동하고 정문에 나타나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의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충성스러운 경비병들은 저항 없이 성문을 열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절반을 정복하고 카스티아 귀족을 위협하고 왕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던 이 여인은 이제 그녀의 종말을 알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톨레도 궁전 포위 공격은 정확히 7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영웅적인 저항이나 최후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왕실 군대가 궁전을 습격했을 때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는 간소한 검은 가운을 입고 자신의 전용 왕좌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귀족과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기묘한 평온함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스타마라의 러노르 왕실 전령관이 선언했다. 카스티아의 페르디난드 4세 국왕의 명령에 따라 당신은 반역, 살인, 마녀사냥, 그리고 왕권에 대한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서서 두 손을 뻗어 사슬을 받았다. 그녀의 초자연적인 침착함에 불안해진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달루시아 전투에서 그녀의 지휘 아래 싸웠던 병사들도 있었고 전투에서 보여준 그녀의 맹렬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침묵의 복종은 어떤 저항보다도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궁궐에서 왕실 감옥으로 이송되는 과정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공개적인 광경이 되었습니다. 톨레도 거리는 비명을 지르고 침을 뱉으며 죄수를 실은 수레의 돌과 배설물을 던지는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녀, 살인자, 지옥에서 불태워라.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소리에 엘리노어는 마치 그 모욕에 귀머거리인 듯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한 아이가 경비병들의 줄을 뚫고 들어와 얼굴에 진흙을 던졌다. 러노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 미소는 많은 톨레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 여자에 대해 간직하는 마지막 기억이 될 것이다. 왕실 감옥은 알폰소 10세 통치 기간에 건설된 검은 석조 건물이었다.
지하 감방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역자, 살인자, 이단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러노르에게 배정된 감방은 바로 왕위의 반기를 든 마지막 왕위 계승자가 죽은 곳이었다. 벽에는 이전 수감자들이 남긴 조각품들이 새겨져 있었다. 간절한 기도, 저주, 그리고 끝내지 못한 날들의 기록들이었다. 재판은 3주 후 톨레도 대성당 대강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소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땅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혐의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주교는 국왕의 대표, 살아남은 귀족들, 그리고 카스티아에서 가장 두려운 여인의 몰락을 목격하기 위해 온 외국 대사들과 함께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기소장은 2시간 동안 낭독되었습니다. 돈 호드리고 데 멘도사, 돈 가르시아 데론, 돈 페드로 데 카스티아, 돈 알폰소 데 구스만, 그리고 그의 아버지 돈 엔리케 살해, 론다와 말락에서 무슬림 포로 학살, 톨레도에서 시민 시위대 약식 처형, 주술 행위 및 악마와의 소통, 비밀 음모를 통한 왕에 대한 반역,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다. 옛 타인들은 이상한 행동들을 증언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의 대화, 방 안의 신비로운 불빛, 밤에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등이었다. 안달루시아 원정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중세 기준으로도 비인도적이라고 여겼던 전투 방식을 증언했다. 귀족들은 위협, 협박, 그리고 개인적인 변덕에 따라 자행된 살인에 대해 증언했다. 러노르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변론도 증인도 부르지 않았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변론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열렬한 호소보다도 더 불안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그의 전 개인 고문이었던 토마스 신부가 증언했을 때였다. 눈물을 글썽이는 신부는 러노르가 총명한 젊은 여성에서 악의 도구로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목격했던 기이한 의식, 금서, 그리고 야간 의식들을 묘사했다. 이 말을 듣자 러노르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프라이 토마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신부는 말을 멈췄고 눈에 띄게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나중에 목격자 몇 명이 그와 눈이 마주친 몇 초 동안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나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만장일치로 격렬했습니다. 성당 밖에 모인 군중은 그녀의 즉각적인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이단자로 산 채로 화형시켜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반역자로 몰아 사지를 찢어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 도중 특히 끔찍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비명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페르디난트 국왕은 재판의 마지막 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의 참석은 형량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필요했지만 개인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젊은 군주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자신을 조종했던 여인의 몰락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엘리노어는 수년 전 페르디난드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보여줬던 것과 같은 차가움으로 미소 지었다. 왕은 재빨리 눈을 돌렸다. 참모 앞에서 떨던 젊은 시절로 자신을 되돌려 놓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해질녘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불가피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였습니다. 형벌 또한 예측 가능했습니다. 참수형에 이어 영혼의 악마적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몰수된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고 안달루시아의 토지는 충성스러운 귀족들에게 재분배되며 트라스타마라라는 이름은 모든 귀족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러노르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맑고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역사가 기억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죽은 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잊는다고 해서 산 자들이 살아있는 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청중들은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처형은 다음 날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스티아 전역은 해가 뜨면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 시대가 확실히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공 4년 10월 15일 새벽, 톨레도의 하늘을 어둡게 덮은 회색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성 중앙 안뜰에는 참나무로 만든 단두대가 지상 3m 높이로 설치되어 군중 전체가 처형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다. 새벽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횃불, 십자가, 그리고 수호 부적을 들고 모여 있었다.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는 단호한 걸음걸이로 감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고해 신부의 도움과 눈가리개를 거부했다. 그녀는 체포되었을 때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형 집행인의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족쇄에서 벗어난 그녀의 손은 이상하게도 옆구리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안뜰에 나타나자 군중은 함성을 질렀다. 어떤 이들은 모욕적인 말을 외쳤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낭송했으며 많은 이들은 수년간 자신들의 삶을 지배해온 그 여자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았다. 군인들은 공식 처형식 전에 흥분한 관중들이 그녀를 린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단두대 주변에 저지선을 쳤다.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망설임도 없이 단두대 계단을 올라갔다. 검은 두건을 두른 건장한 사형 집행인이 그녀보다 앞서 수십 명의 배신자들이 목숨을 잃은 나무판자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러노르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단두대에 얹었다. 마지막 말은 사형 집행인이 규약에 따라 물었다. 러노르는 고개를 살짝 들고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안뜰 전체에 선명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카스티아는 자신의 이름을 잊었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토끼가 메마른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그 소리는 톨레도의 가장 먼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도끼날은 나무 판자 위로 굴러떨어졌고 단상은 피로 물들었다. 왕국에서 가장 두려운 여인이 마침내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듯 몇 초 동안 군중 속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기이한 사건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사형 집행인이 고개를 들어 대중에게 보여주자 엘리노어는 눈을 뜬 채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듯했다. 몇몇 구경꾼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미소 짓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다. 차가운 바람이 안뜰을 강타하며 모든 횃불을 동시에 꺼뜨리고 그곳은 기이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신은 대주교가 축복한 나무로 만든 장작더미 위에서 즉시 소각되었습니다. 불꽃은 전에 없던 푸른빛을 띠며 타올랐고 검은 연기가 뱀을 연상시키는 기묘한 소용돌이를 이루며 피어올랐습니다. 여러 목격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공식 역사에서 그녀의 기억을 지우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르난도 왕은 왕실 기록 보관소에 있는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에 대한 모든 초상화, 문서, 그리고 관련 기록을 파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안달루시아 원정 연대기에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협력했던 생존 귀족들은 증인들의 침묵을 샀고 그녀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서신들을 파기했습니다. 안달루시아에서 정복한 땅은 마지막 위기 동안 충성을 지켰던 귀족 가문에 재분배되었습니다. 10만 금화 마라베디가 넘는 가치를 지닌 엘러노르의 개인 보물은 왕실 금고로 직접 귀속되었습니다. 톨레도에 있는 그녀의 영지는 철거되었고 사제들은 이 땅의 악영향을 정화하기 위해 그 땅을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명예훼손이 그녀의 유산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가 안달루시아에서 시행한 행정개혁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새 주지사들은 비밀리에 이를 유지했다. 엘러노르가 고안한 세금 제도, 군사 조직, 영토 통치 방식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전략가들의 공로로 여겨졌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장 강력한 적들 중 몇몇도 그녀의 수법을 차용했습니다. 페르디난트 왕 자신도 그녀가 만든 것과 유사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배신했던 귀족들은 그녀가 그토록 비난했던 억압적인 수법을 자신들의 영토에 적용했습니다. 진정한 역사적 아이러니는 그녀가 사망한 지 30년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몰락을 초래한 연합을 이끌었던 그라나다 왕국은 엘러노르가 정복지에서 시행했던 여러 행정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무어인들이 비인도적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방법들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그들은 이를 자신들의 통치체계에 통합했습니다. 사건 발생 수십 년 후 후대 연대기 작가들은 점차 역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중세, 여성 혐오의 희생자로, 어떤 이들은 현대 정치 전략의 선구자로 묘사했습니다. 교회 기록은 그녀를 악마의 도구로 묘사하는 반면 군사 문서는 그녀를 당대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카스티아 국경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심리전 전략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여러 나라의 지휘관들에 의해 연구되고 수정되었습니다. 이후 군사전략 교본에는 그의 전술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오래도록 그 여파를 남겼습니다. 그가 카스티아 귀족 구조에 강요한 개혁은 전통 귀족 가문의 권력을 영구히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왕권 집중은 처음에는 그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수십 년 후 현대 스페인을 탄생시킬 영토 통합을 촉진했습니다. 유럽 귀족들 사이에 왕권의 자리에 오른 여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렸습니다. 귀족들은 기존 질서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가 탄생할까 두려워 딸들의 정치 교육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유산은 결코 완전히 그치지 않은 소문일 것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왕국에 나타나 자신이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라고 주장하거나 처형을 면했다고 주장하거나 죽음에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기꾼으로 처형되었고 어떤 이들은 잡히기 전에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톨레도에서 그녀가 처형되었던 곳은 해가 지면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환영 라틴어로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단두대가 있던 자리 위로 춤추는 기이한 빛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대주교는 여러 차례 엑소시즘을 명령했지만 그 현상은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최종 판단은 모호했다.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는 뛰어난 정치 혁신가이자 무자비한 폭군이었고 시대의 제약에 희생된 동시에 파렴치한 조종자였으며 뛰어난 전략가이자 계산적인 암살자이기도 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이러한 모순을 일관된 초상화로 조화시키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중세 정치 게임의 규칙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엘러노르 이후 어떤 왕도지적이고 야심찬 여성이 기존 권력의 진정한 위협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페르디난드 4세가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그의 이름은 외국의 연대기, 교회 문서, 그리고 대대로 전해지는 구전 기록 속에서 점차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예상과는 달리 카스티아는 동시대 사람들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랜 후에도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한 죽은 자는 죽은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여자는 다시 한번 그녀가 누구보다도 권력의 진정한 법칙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고귀한 시청자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 엘 시드, 그리고 추방된 기사가 어떻게 불멸의 전설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곳에서 만나요. 바람이 마치 고대의 울부짖음처럼 돌을 꿰뚫었다. 톨레도 성의 가장 높은 탑에는 한 여인이 축축한 집 위에 누워 차가운 돌담에 두 손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다. 한때 귀족 가문의 상징인 반지가 박혀있던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몇 달간의 감금 생활로 생긴 족쇄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카스티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상속녀였던 트라스타마라의 엘러노르는 빗장이 걸린 창문을 통해 한때 자신이 집이라 불렀던 왕국을 바라보았다. 한때 숙련된 하녀들이 손질해 주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굶주림과 굴욕에 찌든 얼굴 위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가 입은 거친 리넨 드레스는 영광의 시절
그녀의 몸을 감쌌던 벨벳과 비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감방안은 오줌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쥐들이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하루에 한 번씩 던져주는 검은 빵 조각을 두고 그녀와 다투었다. 마르고 갈라진 그녀의 입술은 성 안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금지된 사본에서 배운 문구들이었지만 간수는 그 문구들을 순전히 이단으로 여겼다. 침묵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마녀 반역 그리고 왕권에 대한 음모 혐의로 고발된 지 벌써 몇 일이나 되었는지 그녀는 셀 수조차 없었다. 군중의 함성이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마녀, 배신자, 불의 타라. 한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맨발은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었다. 돌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한낮의 햇살이 감옥을 살짝 데워주어도 멈추지 않는 떨림을 일으켰다. 고열이 계속되어 시야가 흐려져 그림자가 없는 곳에 그림자가 보였다. 감방벽에는 자신의 손톱으로 기묘한 상징들을 새겨 넣었다. 원 얽히고 설킨 선, 그리고 사제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언어로 쓰인 단어들. 각각의 표시는 그에게 피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기억해야 했다. 언젠가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경비병들은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가장 추운 밤에도 혼잣말을 하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웃기도 한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문 아래로 이상한 빛이 새으며드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지만 아무도 감히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쥐 한 마리가 그녀의 발치로 다가왔다. 러노르는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쫓아낼 힘이 없었다. 쥐는 그녀의 상처를 킁킁거리더니 마치 이 망신스러운 여자에게서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감지한 듯 몸을 움직였다. 짐승들조차 이제 그녀를 두려워했다. 나선형 계단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노어는 그들이 곧 자신을 잡으러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 안뜰에서는 이미 최후의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단두대를 세우는 목수들의 망치질 소리, 도끼날 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더러운 물웅덩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한때 그녀가였던 모습의 잔상을 보여주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움푹 꺼진 볼, 창백한 입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빛, 사슬도 고문도 꺾을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기도문을 속삭였다. 마치 전에 다른 삶에서 다른 시간에 수천 번이나 했던 것처럼 그의 입에서 기도문이 흘러나왔다. 바람이 바뀌고 잠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졌다. 러노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그 미소. 카스티아의 가장 유망한 상속녀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그녀는 도대체 무슨 비밀을 파헤쳐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걸까?